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공부 때문에 피곤하시죠? 111페이지입니다. 238번. 어제 이어서 238번. 상가 아파트 건물의 1층 옥상 위에 일정 층수까지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구분지상권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상가가 있거든요. 상가가 있고 상가 아파트 일정 구분을 증축을 해요. 증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3층인데 7층까지 증축을 했다. 그럼 4개 층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4개 층이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을 위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이 부분을 위해서 또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지상권을 나눠서 설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계층적 구분지상권이다 그래요. 자, 이렇게 사실은 계층적 구분지상권을 설정해도 되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이라면 이 부분을 대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대지 사용권으로서 대지권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등기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계층적인 구분지상권을 설정해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등기법에서는 금지되는데 판례는 이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가로 일정 부분을 증축해서 분양을 할 때 이 분양받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등기법상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판례는 이걸 인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계층적 구분지상권이고 이게 허용된다라는 판례, 특이한 판례죠. 자, 그 다음에 239번.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네. 맞아요? 네. 맞지요? 분묘라는 봉분 자체가 일종의 공시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죠. 분묘의 모양새로 공시하게 됩니다. 240번.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이미 분묘가 설치되고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해서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예. 241번.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분묘 기지권의 범위가 법령이 규정한 제한 면적 범위 내로 한정된다. 그 밑에서 한 5째 줄 보시면 까만 글씨 있죠. 분묘의 점유 면적을 일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근데 요건 매장법이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게 이제 개정돼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것이고 어쨌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일기당 20제곱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라면 법정 제한 면적을 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죠. 분묘 기지권의 범위가 법령이 규정한 제한 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242번.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네. 맞죠? 요건 언제부터요? 청구한 날이에요. 그런데 243번 보시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 기지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요건 틀려요. 자, 어떤 경우냐면 토지 소유자하고 분묘 소유자가 같았다가 그런데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아요. 임야를 파는 거죠. 그리고 분묘는 내비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토지와 분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다르게 됐죠. 뭐가 발생해요? 법정 지상권과 유사한 분묘 기지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분묘 기지권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전형 분묘 기지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토지를 이전하면서 묘를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리가 좋기로서니. 그러니까 토지를 이전시키면서 분묘는 그대로 놔뒀으면 이때 이 갑이라는 사람은 묘지에 대한 기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분묘 기지권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분묘 기지권은 과거에 우리 판례가 분묘 기지권은 과거 판례가 시효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전원합의체로 바뀌었어요. 뭐라는 거예요, 이제? 유상이다. 이거는 아주 못 살던 시절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으로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작년 판례부터는 이제는 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있고, 그리고 사용에 대한 그 보답에 대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만 시효 취득할 때는 청구시부터예요. 청구시부터. 그런데 이전형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시부터 치료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참고로 매장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1년 이후,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시효 취득이 금지되어 있어요. 언제요?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시효 취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효 취득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그 이전에 점유를 했다면, 그래서 20년 시효 기간이 완성됐다면 이때는 시효 취득 이후라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때부터 시효 취득이 금지된다는 말은 요 1월 13일 이후에 점유가 시작되면 그때는 시효 취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20년이라면 언제예요? 11년. 2021년 1월 13일. 그죠? 요 이후부터는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점유했다면 시효 취득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예. 어쨌든. 자, 그래서 243번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기지권이 발생했다면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성립한 때로부터, 셋째 줄에 있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244번 존속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정하는 지역권은 설정할 수 없다. 가능하죠. 영구 무한 어떤 거 있었어요? 지상권도 그렇고 구분지상권도 그렇고 여기 지역권도 영구 무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45번 통로 개설 없이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해온 경우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지역권의 시효 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 시효 취득이 되죠. 다만 어떻게 해야 되죠?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붙죠. 자, 114페이지 246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맞아요? 자, 전세권은 여기 봐봐요. 전세권은 법상 용익물권이자 동시에 뭐죠? 담보물권이다. 그래서 두 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죠. 겸유설. 그러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 동시에 무슨 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인데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만 전세권 설정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사용 수익하지 않아요. 이러한 전세권도 되겠느냐라는 거죠. 돼요?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이거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용익 플러스 담보물권인데 용익은 전혀 안 하고 담보만을 목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건 무효인데 다만 장차, 지금 현재는 안 그렇지만 장차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때 그 조건에서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했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도 그럼 점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전세권자가. 그렇더라도 장차 앞으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러한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247번 판례에 따르면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지만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지만 기존에 이 채권이 있다면 그걸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248번 제3자 명의의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이 원칙상 무효이다. 자, 여기 봐봐요. 갑의 소유 부동산인데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얘는 채권자이지요. 그리고 얘는 채무자이에요. 그리고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따라서 채권이 만약에 변제 등으로 빚을 갚아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이걸 무슨 성? 부종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주가 되는 것이고 얘가 종에 해당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종관계로 붙어 있다 그래서 종이 돼서 붙었다 부종성이라고 하는데 부종성에 따르면 채권자는 반드시 저당권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제3자가 뭐죠? 물상 보증인이죠. 이 사람이 저당권의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설정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라는 사람은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반드시 저당권자는 누구이어야 된다? 채권자이어야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은 다 무효입니다.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은 뭐라고요? 무효예요, 무효. 뭐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반드시 채권자가 저당권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채권자가 병이다. 병이 채권자다. 그런데 저당권자는 을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채권이 없고 얘한테 채권이 있다면 이 저당권은 채권 없는 저당권이죠. 채권 없으면 저당권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과 저당권은 절대로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이전하는 성질을 우리는 수반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반성과 부종성을 합쳐서 판례는 부수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부수성. 부종성과 수반성을 합쳐서 무슨 성? 부수성. 그런데 이 부종성하고 수반성은 왜 구별을 하냐면 판례는 구별 안 하지만 요거는 187조예요.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요.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이전한다 그러면 186조에 따라서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줘야만 얘는 이 저당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반성은 186조 적용 등기해야 되는 것이고 부종성은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 된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두 개를 구별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채권자가 곧 저당권자이어야 되고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은 무효인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3자 간에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3자 명의 저당권은. 그럼 저당권 얘기를 왜 하냐면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도 담보물권으로 바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도 포함이 되는 거죠. 또 뭐도 포함되겠어요? 가등기 담보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명의의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이 원칙상 무효입니다. 원칙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 명의 전세권 대신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도 마찬가지. 제3자 명의의 가등기 담보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49번.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해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죠? 무슨 인수? 자, 우리 전세권자인데 전세권 발생한 이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전세금 반환의 법률관계는 신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남게 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책임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면책이 되면서 전세금 반환 채무가 인수된다. 그래서 면책적 채무 인수다 그랬죠. 요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죠. 그래서 면책 인수되는 건 똑같습니다. 따라서 249번 맞아요? 예, 맞습니다. 250번.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의 분리 양도를 인정하는 것은 전세권의 담보 물권성, 특히 수반성의 반함으로 언제나 허용될 수 없다. 그러면 X예요. X. 원칙은 거기 밑에 해설.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담보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는 무슨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과 담보물권이 분리될 수 없다는 수반성. 그러나 넘겨보시고 전세권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 계약의 합의 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따라 전세권 반환 채권이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 양수인은 담보 물건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자, 다시 보시면 전세금 반환, 전세금에 관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다. 그리고 그걸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이 있다. 그럼 얘가 피담보 채권이고 얘가 담보 물건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이전이 되면 담보 물건도 따라서 이전되는 성질을 무슨 성? 수반성이다. 그래서 채권과 전세권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 처분이 안 되는데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어떻게 되죠? 소멸하면 뭐만 남아요? 더 이상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럼 요것만 남잖아요. 그럼 요것만 남으면 요것만 양도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건은 뭐예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럼 채권만 양도하면은 채권 양수하는 사람은 담보 있는 채권을 양수받은 거예요? 담보 없는 채권. 그래서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다. 전세금 하나 채권만 양도하는 건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전세권이 소멸한다면.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가 허용이 된다. 그래서 정지 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가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셔요? 그 밑에 쓰세요. 정지 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는 허용된다. 자, 그 다음에 251번입니다.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이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지금 여기 갑수유 부동산에 1번 전세권 해서 을이 들어가고 전세금이 1억이라고 치잔 말이에요. 1-1에서 전세권의 저당권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을이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그걸 담보로 해서 병한테 돈을 빌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고 이 저당권자 병이 을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얘는 저당권 실행해서 어떻게 되죠? 경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낙찰받는 사람은 뭐를 낙찰받게 돼요? 전세권을 낙찰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낙찰받았을 때 낙찰받는 사람도 이익이 있어야지 낙찰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한 9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정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9천에 받았다면 이 전세권은 1억 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9천에 받았으면 1,0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경매 나오면 반드시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럼 이런 것들은 경매 나왔을 때 흔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전세권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도 많지도 않고. 근데 나오면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에요. 낙찰받는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그럼 나는 좀 세게 쓰겠다. 그래서 1억 1천만 원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손해보는 거죠. 이건 안 하는 게 낫죠. 1억 1천만 원 사가지고 지금 얘한테 1억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0만 원 마이너스 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저당권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이 저당권자가 얘한테 직접 전세금 1억 원에 대해서 나한테 돈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직접 갑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요? 압류 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갑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 등을 하지 않았다면 이 갑이라는 자에게 전세금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뿐이에요? 을뿐이다 그거예요. 만약에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을 자기가 직접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압류 등을 해야 된다. 그럼 압류하지 않았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자는 오로지 전세권자뿐이다. 두 번째, 이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래서 전세권이 뭐예요? 소멸되죠. 그럼 이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실행할 수 없어요. 왜 없냐면
저당권이 실행되면 전세권이 낙찰돼야 되는데 소멸된 전세권을 누가 사느냐는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대로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1번 다시 보시면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이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고 볼 수는 없다는 빼야죠. 252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을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된다. 253번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 기간의 변경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법정 들어가면 전부 다 등기해야 등기 없이 187조가 적용되죠. 그래서 등기를 하여야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X 틀린 거죠. 등기 없이. 그럼 어떤 등기 없이예요? 거기 써져 있잖아요. 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갱신된다 그랬잖아요. 법정 갱신되는데 이 법정 갱신은 법정 들어가니까 등기 없이 187조가 적용되어서 등기 없이 물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등기 없이냐 그거예요. 네? 무슨 등기 없이 구체적으로? 전세권에 갱신 등기도 있어요? 네? 기간의 변경 등기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간의 변경 등기. 전세권의 갱신 등기는 없습니다. 기간 변경. 2년 약정에서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기간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법정 갱신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죠? 똑같이 해요?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되는 거죠. 정함이 없는 전세권. 자, 어쨌든 253번에 틀렸고 254번.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맞아요? 틀렸죠?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하는 범위는 일부만. 근데 일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될 수는 있지만 일동 건물의 일부가 전세권이 실행되어서, 즉 경매 실행되어서 낙찰될 수도 있겠느냐 그거죠. 일동 건물의 일부가 전세권이 설정되어서 그 전세권이 경매 실행해서 그 일동 건물의 일부가 경락인에게 소유권 이전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범위는 일부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일동의 건물에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데 얘가 전세권자가 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 칠 수 있잖아요. 경매하는데 그 일부만 경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일부만 경락인에게 소유권 이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동 건물의 일부가 경락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부 전세권이 경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구분 등기가 되고 그래서 경매가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경매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 전세권자가 이 일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 하에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조건 하에서만 일부 경매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아예 일부 경매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254번에 그래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할 수가 없다. 255번.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자, 넘겨보시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해서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밑줄 근데요.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지가 안 받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56번. 다세대 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구빈이, 하수구빈이 누구예요? 하수구빈. 일단 도급계약이다 그러면 이걸 일본 말로 청부계약이라고 한다 그랬죠? 도급이다 그러면 갑이 건축 주고 얘가 돈을 주면 을이 건설업자예요. 건설회사. 그럼 얘가 수급인이죠. 수급인이 다시 또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하도급. 그럼 얘는 하수급인이 되는 거예요. 소위 하청업체야. 그래서 하청업체라고 안 하고 이건 일본식의 표현이고 우리는 하수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세대 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하청업자가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했을 때 그 유치권은 한 세대에 대해서 시행한 공사대금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성립한다. 아니죠. 전체에 대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 주고 의리자는 업체에게 건설회사에게 다세대 주택 지어달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은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이 보통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빌라 지어가지고 팔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빌라 지어서 파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 이런 빌라 잘 안 짓죠. 다 뭐예요? 오피스텔 짓잖아요, 요즘에. 100세대, 뭐 80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가 좀 크게.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한 10세대 정도 되는 거. 근데 지금 이러한 업자들은 다 없고 크게만 지어요. 이 앞에 지는 것처럼. 그죠? 근데 이렇게 짓는데 그럼 이제 이 건설회사에서는 뭐를 하냐면 텃밭기부터 해가지고 쭉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토목공사하고 플러스 건축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건회사라고요. 이걸 종합건설이라고 그래요. 종합건설. 토목하고 건축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종합건설면허라고 해요. 그래서 종합건설회사에 맡기면 이 건설회사에서는 이제 토목공사하고 건축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때 예컨대 창호가 들어간다. 그러면 창호 업체를 섭외를 해서 얘들한테 또 하청을 주는 거예요. 도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도배업체에다 하청을 주는 거고. 그럼 얘는 여기 다 도배하는 거예요. 창호업체는 다 창호공사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기공사, 시설, 수도 이런 거 하는 거 다 업체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하청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럼 얘네들은 일이 바쁘면은 얘네들도 또 인부 고용에다가 또 하청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 구조인데 이 창호업체가 한 세대에 대해서 창호 들어가는 게 예컨대 1천만 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얘는 다 넣는 거죠. 그럼 10세대라면 얼마예요? 1억 원이에요, 1억 원. 10세대라면. 그러면 얘가, 이 창호 업체가 돈을 못 받으니까 여기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요 한 세대만을 점유를 했어요. 그럼 한 세대만 점유했는데 요 한 세대가 경매로 넘어가서 예컨대 K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요 한 세대에 대한 창호 공사비는 1,000만 원이지만 이 유치권은 전체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액을 전부에 대해서 잡는 거니까 불가분성의 원칙에 따라서 피담보 채권액은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찰받은 사람이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얘는 비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6번 다세대 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구빈이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 중 100위로 한 세대만을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할지라도 그 유치권은 요 한 세대에 대해서 시행한 공사대금 1,000만 원만을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1억 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성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7번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련 관계를 요한다. 자, 유치권이 발생하려면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기억나세요? 그림? 돼지 그림으로부터 10만 원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돼지로부터 10만 원 채권 발생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첫 번째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요거죠.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결련관계. 세 번째는 돼지를 적법하게 점유해야 된다. 그죠? 그럼 이 결련관계는 뭐와 뭐 사이의 결련관계예요? 피담보 채권과
돼지라는 물건 사이의 결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와의 결련성이 아니냐면 점유와의 결련성은 아니다. 네? 동네 꼬마 녀석들 기억나세요? 네. 자, 공이 날라왔어요. 공이 날라와서 유리창 깨졌죠? 수리비가 발생했어요. 먼저 수리비가 발생해서 쫓아나가 보니 애들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유리창 그 깨진 거 쓸어다가 밖에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보니까 공이 있는 거예요. 공이.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해서 공을 유치하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공을 점유하던 중에 채권이 발생한 게 아니죠.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그 다음에 공에 대한 점유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점유를 하게 됐으니까 점유와 채권 사이의 결련성은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돼지 사례에서는 점유하던 중에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 공 사례에서는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먼저 발생했고 나중에 공의 점유를 치르겠으니까 이후에. 그래서 채권과 점유 사이의 결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채권과 물건 간의 결련성이에요. 따라서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해도 되고 점유하지 않는 중에 채권이 발생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257번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점유와의 결련관계를 요하는 게 아니라 채권과 물건 간의 결련관계를 요한다 그래야 돼요. 258번 임대차 보증금은 유치권에서 물건과의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이 아니죠.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 보시면 권리금, 보증금, 부속물 매수 청구권 4번 임차인이 건물을 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 5번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한 경우에 건축 자재대금 채권은 매매대금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유치권 행사 못한다. 그래서 259번 권리금은 유치권에서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죠. 260번 임차인이 임차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언제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비용 나오면 일단 유치권은 공식으로 가야 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 해설 보시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한다라는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 원상 복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밑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의 특약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원상 복구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없으니까. 넘겨보시고 261번 계약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비용일 때 한해서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결련성 있는 채권. 262번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해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적법한 점유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적법한 점유.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263번 채무자를 직접 점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맞아요? 자, 여기 봐봐요. 지금 갑이 돼지를 유치하고 있고 을이 돼지를 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돼지 좀 수리해 주세요. 그래서 수리비 1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1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돈 없어요. 그래서 갑이 유치를 한단 말이에요. 돼지를. 유치한다라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돼지를 점유하고 인도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뭐 때문에?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기 때문에 돼지라는 물건을 유치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너 유치권에 대해서 좀 알아본데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라도 불문하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면 너 간접 점유해. 내가 직접 점유할게. 간접 점유도 된다면서 내가 직접 점유할게. 그랬더니 간접 점유도 되니까 그래 너 직접 점유해라. 그럼 얘가 알았어 하고 돼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사실상은 점유 상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 점유 안 되고 채무자를 직접 점자로 해서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점유 상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간접 점유할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 점유를 하는 것도 간접 점유에 해당하지만 얘를 직접 점유를 하면 이때는 점유 상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64번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배제 특약이 없는 경우는 언제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사대금에 대해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은 공사비, 비용에 해당하니까 유치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 해설 보시면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춰볼 때, 자, 타물권이 뭐예요? 타물권.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제한물권을 인정하지 않지요. 왜 안 돼요? 자기 소유물은 제한물권이 없어요. 자기 소유물은 그 자기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제한물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한물권은 자기가 취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혼동되니까. 내가 소유권자이면서 내가 동시에 전세권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전세권은 소유권에 흡수돼 버리니까.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한물권은 우리 민법상 전부 다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인정하는 물권이다. 그래서 타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자물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딱 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스스로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제한물권을 취득한 경우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그래요? 네? 혼동의 예외. 갑소유 부동산에 1번 저당권 을, 2번 저당권 병이 있는데 이렇게 혼동이 됐어요. 그럼 후순위자 있죠? 그럼 이 저당권 소멸 안 소멸? 안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얘가 저당권자인과 동시에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물권이 돼요. 예외적으로.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타물권입니다.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제한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한다 그랬을 때 공사대금인데 이거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공사대금을 선불로 하는 경우가 있고 후불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대다수의 공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을에게 건축을 부탁하면서 계약금 걸고 중도금 주고 장금 주고 이렇게 하면서 건물을 완성하면 장금 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어떤 경우냐면 을의 노력과 재료로 을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어요. 자기 돈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이 이 건물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 을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도급인이라 그래요? 수급인이라 그래요? 건축하는 사람. 수급인이라고 하죠. 건축주, 건물 지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도급인이라고 하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누구 소유? 수급인 소유잖아요. 보통 이와 같이 선불로 돈을 주게 되면 여기서 건축된 건축물은 다 갑의 소유인 거예요. 근데 이 갑이 잔금을 안 줬다 그러면 얘가 유치권 행사한단 말이야. 보통 이런 경우 유치권 행사하고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를 통해서 건축된 건축물은 수급인 소유라고 할 것이니까 자기 소유물인 거예요. 따라서 이때 공사대금 못 받았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춰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다면 밑에 줄 기성 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기성 부분은 이미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따라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가질 수는 없다. 자, 밑에 비교 판례 보시는데 주택 건물의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건물에 관해서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 특이한 경우가 바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경우예요. 특히나 여러분 땅 가져보신 분 있어요? 땅 가져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땅이 있지만 뭐는 없어요? 건물 지을 돈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을이 건물을 공사를 한다라고 의뢰를 해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짓겠다 그래. 자기 돈으로. 그래서 건물 2동을 지어요. 그럼 얘는 뭐 줘요? 땅 주면 되네. 땅 주고 얘는 건물 2동을 짓고 한 동은 얘 주고 한 동은 팔아먹는 거예요. 얘가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 건설회사가 이렇게 달라붙는 경우도 있어요. 땅 있으면. 아시겠죠? 그러면 땅 주인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건물 올려가지고 요거 가지고 생활을 하든지 팔아먹고 돈을 남기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65번입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맞지요? 자, 거기 밑에 해설 보시면 둘째 줄입니다. 민사소송법 608조 제3항에 따르면 둘째 줄,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뜻이 변제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유치권을 인수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유치권을 인수한다. 이게 변제 청구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66번.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뜻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압류가 된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되었다. 그러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 얘기야.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먼저 성립이 되었다. 그 다음에 압류가 있었다면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말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은 처분이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압류는 처분 금지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는 말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고 그 물건을 점유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는데 그 물건을 점유한 게 압류 효력 발생 이후다 그러면 이때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 여기서 점유를 했고 여기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래도 마찬가지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먼저 성립한 다음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데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됐다.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됐다. 라고 하면 경매 개시됐다는 말 자체가 압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경매 개시를 결정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은 압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경매 개시했다는 말은 이미 압류됐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압류 효력 발생한 이후라면 내 매수인에게, 즉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67번 유치권을 행사해서 가옥을 사용 수익한 경우 임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자, 유치권자는 해당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용금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은 가능하다 그랬죠.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치권의 행사에서 가옥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이다라고 해서 판례는 인정해 줍니다. 이때는 임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 이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자, 유사 판례가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68번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은 무효가 된다.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래야죠. 269번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은 무효임이 원칙이다. 아까 봤잖아요. 전세권에서 이거 제3자 명의 저당권은 무효임이 원칙이다. 원칙이에요. 무슨 성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다만 3자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은 유효입니다. 자,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70번입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다. 자, 채권 최고액 나왔으니까 이건 근저당 이야기죠. 자, 근저당일 때 채권 최고액이 1억 원이에요. 최고액이 1억 원인데
근저당에서 실제 금액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나온다 그랬죠. 실제 금액이 넉넉하게 2억 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채무자는 2억을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채무자는 2억을 갚아야 말소를 해주게 되죠. 그러나 채무자는 최고액만 갚으면 안 되고 실제 금액을 다 갚아야 되지만 채무자 아닌 물상 보증인이나 또는 제3취득자의 경우 대위 변제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디까지만 갚으면 되냐면 최고액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 금액을 알 수가 없으니까.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갚아야 돼요. 최고액을 넘는 금액이라면 그 금액 다 갚아야지만 말소하지만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의 경우는 돈을 직접 빌려 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근저당을 말소시키려면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다. 자, 넘겨보시고 271번입니다.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뭔 말이에요 이게? 자, 봐봐요. 지금 최고액이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금액이 2억이죠. 이 경우에 근저당이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찰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예를 들어 3억 원이다. 그럼 근저당권자는 어디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어요? 예? 최고액까지만. 그래서 최고액은 우선 변제의 뭐를 정한 것이에요? 한도액을 정한 것 뿐이다. 우선 변제 한도액을 정한 것이지 책임의 한도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금액이 2억 원이고 최고액이 1억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우선 변제 받는 범위는 최고액까지만 받는 거예요. 낙찰대금에서. 왜 그래야 되죠? 후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요거를 계산하기 편하게 2억으로 해보죠. 자, 낙찰 금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최고액은 1억 원인데 실제 금액이 2억 원으로 확정됐어요. 경매 실행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 저당권자가 낙찰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1억이란 말이에요.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니까 최고액이라는 게. 그죠? 근데 실제 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2억. 그래도 요거밖에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후순위자 때문에 그래요. 후순위자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그랬어요. 없대요. 후순위자도 없는 거예요.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액이 1억 원인데 실제 금액이 2억 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 경우에 매각대금 중 최고액 1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억이 있다면 이는 근저당 설정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럼 봐봐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는 건 1억이죠? 그럼 2억 원에서 얼마 남아요? 그러면 이건 설정자에게 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얘 덜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덜 받았잖아요. 그럼 얘가 받는 거지. 다른 사람이 없다면. 얘가 1억 원까지만 받는다는 것은 후순위자 때문인데 다른 채권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설정자인 채무자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읽어봐요. 배당받을 채권자는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최고액 1억 원을 넘는 나머지 1억이 있다면 이는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해설 밑에서 둘째 줄 이는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돌려줄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272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지요? 존속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273번.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해서 채권의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여전히 담보된다. 여러분, 피담보 채권이 근저당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이 시점에. 그리고 실제로 배당을 받아요. 그러면 확정되는 시점, 예컨대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는 거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요. 그죠? 근데 확정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은 그 근저당으로 담보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확정시켜 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로 확정시킬까요? 예? 금액을 얼마로 확정시킬까요? 근저당. 금액을. 저 송도 있잖아요, 송도 신도시 말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송도 유원지 옆쪽으로 지금 아파트 단지 크게 들어섰죠? 모르세요? 송도 유원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송도 신도시라면 거기 다리 건넌 다음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해안도로 쭉 있고 유원지 이쪽 방향으로 저 연수동 방향으로 해가지고 예, 이쪽에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섰어요. 이렇게 여기 다리도 있고 굴뚝이래. 여기 그 터널 있고 터널 옆쪽으로 여기 이 땅이 대우조선 땅이에요. 대우조선 땅이에요. 이 땅 부지가 이게 감정가가 1조 나왔어요. 1조. 근데 이게 경매로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제 알기로는 3천억인가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그 3천억 낙찰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친 거예요. 땅이 어마무시하게 크죠. 여기가 대우조선 땅이에요. 대우조선. 근데 그 등기부를 보면 되게 간단해요. 기업은행 3천억, 우리은행 2천억. 우리 저 일반 사람들 1억짜리 집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금액만 이렇게 1,000억대로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쭉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감정가 1조 원이었는데 이게 3천억에 낙찰될 때까지 보면 얘들도 돈을 잔뜩 빌려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여러분 집 사는 아파트, 저 경매 나오는 아파트 등기만 봐도 1순위 저 신한은행에서 1억, 2순위 농협에서 또 2억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잔뜩 빚어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에게 확정되는 시점이 예컨대 5월 1일이고 그래서 확정된 걸 배당받는 시점이 11월 1일이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피담보 채권을 얼마로 확정시키냐면 9천억으로 확정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4월 1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5월 1일. 아니야. 3월 1일로. 계산하기 편하게 10개월. 자, 그럼 9천억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어요. 예? 그러면 이자율 5%만 따지죠. 계산하기 쉽게 10% 따질까요? 그러면 한 달에 이자만 얼마예요? 피담보 채권액이 9천억이라고요. 9천억에 10%면 900억이에요. 900억. 1년에 900억. 1년에 900억이지 10%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900억에 또 10%. 90억. 매달 90억씩의 이자가 붙는 거예요. 90억씩. 이해되셨어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은 그 근저당으로 담보할 수는 없지만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당연히 그 근저당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큰 금액 거래가 없었잖아요. 1조 원짜리 경매 나오고 이런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뻑하면 몇 조 나오잖아요. 그냥. 뭐 하면 몇 조예요. 요즘에는. 몇 천억도 이제 돈도 아니에요. 횡령해도 몇 천억 하잖아요. 몇 조 원 횡령은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면.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이때까지는 그냥 이 확정된 금액만을 배당을 받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연손해금하고 이자는 계속 늘어났는데 이것도 장난 아닌 금액인데. 그죠? 그래서
그 판례를 같이 보십니다. 273번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해서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에 의해서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 이거 받는 게 째째한 건 아니단 말이죠. 원본액이 그만큼 크면. 274번 근저당권자는 언제든지 기본계약을 해지하고 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275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는 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하면 일부 변제, 전부 변제. 일부 변제죠. 왜냐하면 실제 채무액이 2억 원인데 채권 최고액은 1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억 원의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변제했으면 덜 갚은 거죠. 실제 금액을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일부 변제이니까. 276번 근저당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 근저당 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아무 때나 해지하면 그때 확정되는 거예요. 마치 마이너스 통장 여러분 쓰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마이너스 통장 쓰는데 그게 마이너스 통장은 그 금액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여러분의 채권액은 그 시점에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갚으면 되는 것이고. 자, 그 얘기입니다. 277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때 이때 매각대금 완납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아니죠. 이때는 경매 신청 시예요. 경매 신청 시. 근데 278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번 근저당권자 A가 있고 2번 근저당권자 B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경매를 신청을 해요. 그럼 경매는 시간 타임으로 보면 경매 신청 시점하고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의 완납 시까지 시간이 진행이 되잖아요. 시간이 진행되면 피담보 채권은 증가해요, 올라가요? 피담보 채권은 증가해요, 올라가요? 증가하고 올라가죠. 시간이 경과되면 그 시간까지의 이자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신청 타이밍에 신청하는 사람은 해지의 의사가 반영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확정시키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이 마이너스 통장 나 그만 쓰고 싶다 그러면 아무 때나 전화해서 나 해지하겠다 그러면 돼요. 그럼 그 시점에 여러분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얘가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하는 바람에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배당에 참여해야 된다. 지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최대한 많이, 최대한 적게. 최대한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각대금 완납시. 경매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시 확정되지만 걔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배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매각대금 완납 시점이 그나마 가장 많이 회수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때로 확정시킨다. 잠시 쉬었다가 279번부터 보겠습니다.